그날 서울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조용히 내려 내 발끝을 덮을 때까지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인천공항 도착장 한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작은 종이컵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안엔 미지근한 자판기 커피가 담겨 있었고 그 온기 하나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몽골에서 돌아온 지 하루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겨우겨우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 이 나이에 이런 꼴로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개봉동에서 태어나 62년을 그 골목에서만 살아온 김은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23, 25에 만나 40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며 뼈 빠지게 돈을 모았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는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손에 쥐게 됐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 봄비가 추적이던 5월이었어요. 개봉역 근처 공장에서 재봉 일을 하다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종종걸음 치던 저에게 누군가 우산을 툭 씌워줬죠.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 맞는 건 괜찮지만 옷 젖는 건 싫잖아요.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는지.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늘 퇴근길에 개봉역 앞 우산 하나 들고 서 있었고 우린 그렇게 작고 따뜻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잘 살 수 있다는 순진한 확신 하나로 다 같이 전세방 하나 얻고 결혼식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로 대신했죠. 아이를 낳을까도 고민했지만 형편이 너무 빠듯했어서 먼저 삶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만의 삶을 선택했고 우린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물류창고에서 일했고 저는 봉제 공장, 식당, 마트, 어디든 일을 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죠. 겨울이면 동태국 끓이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여름엔 빨래 냄새 나는 베란다에서 둘이 얼린 수박을 나눠 먹으며 소박한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강원도에 땅 사서 작은 집 짓고 살자. 아니야, 바다가 좋아. 속초 쪽으로 가자.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퇴직금을 포함해 적금, 보험, 주식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니 통장에 10억이 넘게 남아있더군요. 놀랍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TV에선 매일같이 노인 빈곤, 치매, 병원비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변 친구들은 자식들한테 미리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하며 분주했고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해외 노후 이민 설명회에 가게 되었어요.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에 한 달 60만 원으로 살아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말 그대로 여생을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볼까?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둘이 처음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으로 개봉동 집을 정리하고 모아둔 돈 중 절반을 송금한 뒤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처음 그 우산 속에서 작은 모험을 시작했던 것처럼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맑았어요. 이거 봐, 한국이랑 다르지? 남편은 마치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초반엔 우리도 설렜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국인 이민자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단독주택 단지가 있었거든요. 화장실은 외부였지만 벽난로와 전기 매트, 단순한 조리도구만 있어도 왠지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몽골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강추위는 한밤중에 히터가 멈추면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고 난방유 값이 몇 배로 뛰자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우 버텼죠. 우린 현지인을 믿고 계약했던 월세와 관리비도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게 됐고 전기와 수도 요금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청구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현지 교민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몽골어가 전혀 안 통하고 통역 앱도 한계가 있으니 결국엔 말없이 TV만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당신 왜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할 말이 뭐 있어? 밖에 나가봐야 뭐 해? 점점 그 사람의 말수가 줄었고 소주 한 병에 의지에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파는 한국 라면마저 사기 벅차. 국물 없는 감자국에 소금만 풀어 저녁을 때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2달, 3달이 지나자 저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싸우게 됐고, 말을 하지 않으면 더 깊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현지 한 식당 주방 보조로 잠시 일하게 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손에 화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일 그만뒀어? 그래. 애초에 여긴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었나 봐. 그 말이 처음으로 남편이 포기를 입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밖에 나갔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현지 경찰 1명과 통역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분 시내 공원 벤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신원 확인 후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슬퍼서인지, 미안해서인지, 분노 때문이었는지, 이젠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쯤 굶으신 것 같아요. 탈수와 저체온증이 겹쳤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십니다. 통역이 전하는 의사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입술은 잿빛으로 말라 있었어요. 입원비를 물었더니 하루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에게 그마저도 부담이었어요. 사기당했던 전세금 환급도 안 됐고 겨우 남아있던 비상금은 난방비와 약값으로 이미 바닥이었거든요. 퇴원 후 그 사람은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다가 잠들었고 아침이면 마당에 잔서를 헛되이 쓸기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 돌아갈까? 내가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그 사람은 담요 하나만 챙긴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하고 몽골어 통역사와 함께 주변 병원, 쉼터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은 건 그 사람의 빛바랜 옷 몇 벌, 라이터 하나, 그리고 그가 평소에 써내려간 메모장 하나뿐이었어요.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자야, 미안하다. 당신만은 이런 삶 안 살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그 메모를 붙잡고 나는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며 소리 없는 통곡을 했죠. 그날 이후로 집 안의 벽난로는 꺼졌고 나는 며칠을 전기 없이 버텼습니다. 음식은 없어졌고 몸도 점점 버티질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나는 현지 보건소에 실려갔고 사회 취약계층 임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외곽의 작은 쉼터로 이송됐습니다. 내가 모은 10억은 그 40년의 노동은 단 한 사람의 흔적조차 지키지 못한 채 그 추운 밤과 함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몽골 외곽의 그 쉼터는 누가 봐도 오래된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다른 한국 여성을 만났어요. 서울 출신이세요? 네, 구로구 개봉동에서 왔어요. 세상에 전 신길동인데 그 사람은 저보다 몇 살 위였고 남편과 함께 이민 왔다가 비슷하게 실패해 혼자 남겨졌다고 했어요. 우리 둘은 같은 시간, 같은 실패를 겪고 낯선 땅에서 서로를 발견한 셈이었죠. 며칠 후 그 언니가 대사관에 연락을 넣어줬습니다. 남편분 생존에 계시대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딨어요? 병원인가요? 아니, 현지 사찰에 머물고 있대요. 이름도 바꾸고 거의 은둔처럼 살고 있대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보다 먼저 든 감정은 그저 다행이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더는 바랄 게 없었죠.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당신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가요. 한국으로. 결국 우린 대사관의 도움으로 서울행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몸엔 몽골에서 온 옷 2벌, 낡은 손가방,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메모 한 장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나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겨울 하늘은 참으로 잔인할 만큼 맑더군요. 다시 돌아왔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개봉동 집은 이미 정리됐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죠. 결국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응급 진료 후 병원비가 없어 임시 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서울 한 복지센터에 가니 침대 위에 홀로 누워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복지센터에 가니 침대 위에 누워 나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형광등 불빛, 옆 침대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그리고 비닐 커튼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 그 모든 게 몽골의 침묵보다 더 서늘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기초생활대상자 등록 후 긴급 지원으로 처리 가능하고요. 당분간은 보호소에 계시며 001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복지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역국을 내주셨어요. 처음엔 먹지 못했는데 한 숟갈, 2숟갈 미지근한 국물에 목이 조금씩 넘어가더군요. 은자 어르신, 혹시 한국에 연락 가능한 가족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거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서울 시내의 공공임대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단칸 방엔 낡은 TV와 싱크대, 전기포트 하나가 있었죠. 다시 시작이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다시 그 사람의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은자야, 미안하다. 당신은 이런 삶 안 살게 하고 싶었는데 이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더는 원망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포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서울의 한 모퉁이, 이 조용한 임대방 창가에 그 사람이 문득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그 조용한 사찰에서 아직도 눈 덮인 정원을 쓸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자주 가는 동네 마트 앞 벤치에 그 사람이 털모자를 쓰고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은자야, 너 참 여전히 그 눈빛이네. 그 말 한마디면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용서한 건지도 모르죠. 우린 서로를 원망할 만큼, 남은 에너지도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으니까요. 이따금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국물에 김치 한 점을 띄워 먹으며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우린 정말 있는 힘껏 살았구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의 손을 놓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그 손을 한 번만 더 꼭 잡아보세요. 돈이요? 있을 땐 전부인 것 같지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요? 돌아오지 않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떠나도 가슴 속에 평생 남아요. 저는 오늘도 이 임대 쉼터의 작은 창문을 열며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오늘이 그 사람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줄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